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앤더슨 책 15장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은 소프트웨어 융합 유체 해석인데 우리가 유체를 해석한다는 건 결국 유체를 운동을 지배하는 어떤 방정식을 컴퓨터를 통해서 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리뷰를 몇 시간에 걸쳐 했는데 전체적인 거 외에 이제 지배 방정식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체에 대해서 특히 이 점성 비스코스 유동이라는 비스코스 유동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램이나 터뷸런트, 바운드 레이어, 트랜스포트 현상, 전달 현상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배 방정식 그리고 이 지배 방정식의 솔루션을 어떤 형태로 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유체역학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의 초상화 같은 거죠.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부력의 원리? 뭐 이런 게 떠오릅니까? 이분이 이제 유체의 근본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기여를 했고, 뉴턴, 잘 알다시피 뉴턴. 사실 우리들이 무슨 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동역학, 구조역학, 뭐 이런 모든 역학이 기본적으로는 뭐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뉴턴, 1, 2, 3법칙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라이프니츠, 베르누이, 오일러, 네비어 스톡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방정식이 이 네비어 스톡스 방정식입니다. 요 뭐 연도를 보면 1800년대 뭐 중후반 요때쯤 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뭔지에 대한 식들이 이제 다 만들어진 셈이죠.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솔루션들을 이렇게 구해보는 것이죠. 이제 레이놀즈, 우리가 잘 아는 레이놀즈 넘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레이놀즈 수처럼 이제 레이놀즈 수의 점성과 어떤 속도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낸 거죠. 점도가 아니고 이런 무차원화되어 있는 레이놀즈 수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유체가 측륜지, 난륜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런 것들을 밝혀낸 프란틀은 이제 프란틀 넘버, 레이놀즈 넘버처럼 프란틀 넘버가 있습니다. 프란틀 넘버는 이 카파, 그러니까 열 전달률과 점성, 점성 현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전달 현상. 그 열이 전달되는 것하고 어떤 모멘텀이 전달되는 것,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냈고, 이 나비아스톡 방정식의 수치해를 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 들어와서 이제 테일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류 유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수행을 한 거죠. 또 뭐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진짜 뭐 아주 옛날에 뭐 불의 원리를 찾았다면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 유체 흐름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 어떤 원리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다재다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어떤 현상들,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들이 특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긴 어떤 쐐기 같은 거를 물 안에서 물 위에 약간 나오게 하고 쭉 밀고 가면 또는 이 쐐기 같은 게 있고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어떤 흐름이 생기는지를 관찰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어떤 소용돌이 같은 걸 이렇게 표현을 해뒀죠. 그죠? 이런 이런 류의 소용돌이들, 또 둥근 어떤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그 둥근 실린더 뒤쪽에 유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뒤쪽에 이런 종류의 어떤 소용돌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최초로 발견한 증거로서 남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용돌이를 우리가 이제 에디 또는 볼텍스 이런 용어들을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정식화했지만 아주 세밀하게 잘 관찰한 것들이죠. 이제 대단한 직관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열기구부터 해서 헬리콥터의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사실 개념적으로 잘 표현해 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뉴턴 1600년대 말 이제 뉴턴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유체역학의 기본적인 그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좀 체계적이진 못했겠죠. 그렇지만 이 유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면 유체의 흐름이 발생한다. 이런 원리죠. 또 뉴트니안 플루이드, 그죠?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쉬어 스트레스가 속도 9배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선형적으로 바뀌는 이런 유동이 뉴트니안 플루이드죠. 그죠? 이게 선형적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한 거죠.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어떤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비율이 일정하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베르누이 방정식, 그다음 오일러는 수학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오일러 관계식 등등에서 그런 수학들이 이제 이 오일러에 의해서 정립이 됐고, 특히 벨로시티 포텐셜이라는 개념. 벨로시티 포텐셜이 뭡니까? 속도 성분을 벨로시티 포텐셜을 x로 미분한 거, 포텐셜을 y로 미분한 게 각각 UV다. 즉 속도 벡터를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이런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함을 오일러란 사람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낸 거죠. 그리고 나비아, 스톡스 이런 사람들이 이 오일러 방정식에다가 우리 기본적 점성 어떤 현상들을 포함한 나비아 스톡 방정식을 정립을 했습니다. 또 잘 아는 포화종 라플라스 방정식이 뭡니까? 이런 식이죠. t를 미분하고 세컨 그레디언트를 합한 놈이 0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하는 솔루션들이 우리가 공기역학 할 때 그죠? 벨로시티 포텐셜, 스트림 펑션 이런 것들이었죠. 그죠? 이걸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0이 아니고
만약 이놈이 어떤 xy로 표현되는 함수로 표현될 때, 두 번 미분한 놈이 이 라플라시안을 취했을 때 그 값이 0인 방정식이 라플라스 방정식이고 0이 아닌 어떤 함수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포화종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수학적 관계들을 찾아냈고, 레이놀즈 수, 너무너무 유명한 식이죠. U분의 rho VL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레이놀즈 수가 중요한, 우리가 특히 항공 쪽에서 많이 쓰는 무차원 수가 뭐가 있습니까? 마하수, 그죠? 레이놀즈 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양력 계수다. 그럼 이 양력 계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뭡니까? 받음각이고 또 마하수, 레이놀즈 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반부에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층과 난류 이런 연구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드비 프란틀, 이 프란틀이 기본적으로는 바운더리 레이어 티어리를 정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난류를 설명하는 원리인데 믹싱 랭스, 혼합 길이 개념, 그 다음에 압축성 유동 이런 데 대한 연구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본 칼만, 지금 벨기에 본 칼만 연구소가 유체역학의 본산지처럼 되는데, 이 본 칼만 볼텍스 스트릿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그림은 유럽의 어느 섬에 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섬이 있고 여기에 구름의 분포를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구름 뒤쪽으로 뭔가 소용돌이 같은 게 쭉 있죠, 그죠?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맑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여긴 구름이 없고, 그죠? 근데 이 구름의 궤적들을 보면 이런 류의 무슨 소용돌이들이 이렇게 쭉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곳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고, 당연히 구름에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것들은 압력의 분포, 압력이 저기압이면 공기가 저기압이 되면 땅을 기준으로 해서 공기 쪽이 저기압이면 공기의 상승 흐름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저기압 위쪽에는 구름이 생기고 고기압이면 구름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바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불고 이 섬의 존재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이 지금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공기가 찬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죠? 어떤 이유로 저기에만 맑고 이랬을 때 이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뒤쪽에 이런 종류의 어떤 볼텍스 와류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요거는 좀 이론적 실린더가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 공기가 여기서 한번 떨어져 나왔다가 여기서 한번 떨어져 나가고, 소용돌이가 양쪽에서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현수교의 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긴 줄을 우리가 늘어뜨려 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 끝을 잡고.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그 줄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옆으로 막 진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이 표면에서 이 실린더 주변에서 생긴 경계층이 여기서 박리되어, 그죠? 경계층이 박리되어 어떤 큰 소용돌이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소용돌이가 규칙적으로 생겼다 안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옆으로 당연히 이놈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압력의 분포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힘이 이쪽으로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 같은 경우에 양옆으로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궤적을 본 칼만 볼텍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테일러, 뭐 콜모그로프스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터뷸런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터뷸런스에 대해서 아는 게 몇 가지가 없는데 그런 몇 가지 사실들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밝힌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업적을 가지고 지금 유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요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이 유동이 반듯했습니다. 근데 유동의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고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처음에 느린 유동에서 빠른 속도에 쫙 불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엔 반듯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지금 여기에서 이 잉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 또 이 밑에 그림은 관에서 Z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기가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 처음에는 그 공기가 반듯한 형태로 쫙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놈이 여기서 어떤 불안정한 요인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불안정 요인에 의해서 이 유동이 유지되지 못하고 즉 처음엔 반듯하게 오다가 여기 이렇게 쫙 불안정해져 가지고 뽕뽕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이 주변에 어떤 지저분한 이런 유동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동이 균질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 앞부분 이런 앞부분 이렇게 유동이 반듯하게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흘러가는 이런 유동을 층류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레미나 층을 져서 흘러간다고 해서 층류라고 부르는 거죠. 처음에는 뭔가 반듯한 유동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계속 자기의 질서를 유지해서 흘러간다고 해서 층류라 부르는 것이고 요거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자기가 반듯한 유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의 어떤 교란 성분들이 이렇게 막 더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시내에 나가면 밤에 분수 같은 거 있는 데 있죠. 근데 보면 경사면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경사져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물 뒤쪽에 조명이 막 비춰지면 이제 알록달록 예쁘죠. 그죠? 근데 그 흘러내려오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 위쪽은 흐름이 반듯합니다. 근데 이놈이 가속이 되면서 점점 속도가 커지면 이렇게 약간 불규칙한 어떤 운동들이 생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난류라고 부르고 터뷸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층류고 그래서 한 요까지 정도는 우리가 층류라 생각할 수 있고 이 뒤쪽은 난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둘 사이를 이제 트랜지셔널 플로 천이 유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유동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속도일 텐데 즉 속도가 커지면 레이놀즈 수도 커지고 이제 그래서 요 관계들을 이렇게 찾아 무차원화된 수들을 찾아보면 뮤분의 rho VL로 표현되는 레이놀즈 수의 값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동이 난류가 되기 쉽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면 층류, 레미나 플로는 유동의 교란 성분이 적어서 혼합이 일어나지 않은 채 층을 지어 흐르는 유동. 그리고 난류, 터뷸런트 플로는
어떤 교란 성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흔들림을 만드는 성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규칙성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특정한 방향이나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교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유체가 혼합이 잘 되고 에너지의 전달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썩는 거, 그러니까 막 썩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유리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커피를 내가 믹스를 타먹기 위해서 커피 봉투를 뜯은 다음에 커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커피나 그 안에 설탕, 믹스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쫙 깔아앉죠. 그죠? 그래 깔아앉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조금씩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확 저어줍니다. 그러면 유동이 처음에 매우 작은 속도로 인해서 잘 녹지 않는 놈이 내가 저어줌으로 인해서 난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혼합하는 성질, 교란 성분이 막 많으니까 혼합하려는 성질이 많아져가지고 어떤 빨리 녹게 되죠. 그죠? 그런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혼합이나 에너지가 잘 전달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이건 우리가 만약에 또 에너지의 전달, 이건 또 우리가 라면에 물 끓일 때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찬물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어, 밑에서부터 뜨거워지고, 그죠? 거기에서 어떤 순환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가열이 쭉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 그 물을 내가 이렇게 몇 번 중간중간에 막 쫙 저어줍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층을 지어 있는 게 아니고, 막 빨리 섞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빨리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 현상을 이제 이 난류의 특성을 이용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층유는 천이는 층유 유동이 난류 유동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층유가 난류로 바뀔 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교란은 속도가 일단 바뀌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어떤 음향, 이 소리라는 게 뭡니까? 어쿠스틱스, 소리, 음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압력의 진동입니다. 내가 잘 흘러가는 물에다 대고 그 이제 일정 속도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있는 작은 압력 파동이 물을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그 흔들린 물에 주어진 작은 교란이 점점 증폭해서 떨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소리도 난류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표면이 거칠거나 물체가 진동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유동이 난류로 바뀌는 현상들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다음, 이걸 이제 경계층이라는 측면에서 층류 난류를 보면,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제 경계층이죠. 이 경계층은 요 밑에 부분이 이제 벽입니다. 어떤 물체 표면이죠. 물체 표면을 이제 벽이라고 부릅니다. 서피스, 바디 서피스 또는 어, 이걸 월이라고 부릅니다. 벽면,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서피스에 생기는
유체와 물체 표면의 마찰로 인해서 표면에 생성되는 층을 경계층,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 유체가 점성이 있으니까 노슬립하죠. 그렇죠? 즉 물체 표면의 속도와 유체의 평균적인 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슬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멈춰있는 물체라고 하면 이 표면의 속도는 0이겠죠. 그죠? 그리고 밖에서 어떤 속도 V로 유체가 이렇게 불어왔다. 그리고 물체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분명히 물체 표면에서 먼 곳에서는 유체가 V의 속도로 흐를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구간 내에서는 속도가 0에서부터 V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구간이 있겠죠. 이와 같이 물체 표면이 경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속도가 변화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경계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두께는 속도가 0인 표면에서부터 자유로 속도 99%까지 우리가 임의로 99%라고 정한 겁니다. 그까지 증가하는 곳을 경계층 두께라고 우리가 정의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두께는 어떻게 발달하냐면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영향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매우 얇을 겁니다. 근데 이놈이 뒤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니까 일종의 유선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의 구배가 매우 큰데 점점 속도의 구배가 줄어들겠죠. 그죠? 점점 두꺼워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천이가 발생합니다. 이제 난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을 레미나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부르고 천이가 되면 여기서부터 어떤 이유, 예를 들어 밖에서 뭐 음향이 올 수도 있고 표면이 거칠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작은 어떤 교란 성분이 있는데 이 교란 성분이 크게 막 증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천이 구간이 있고 그래서 어느 구간이 되면 유동이 모든 곳에서 유동이 막 이렇게 급격하게 혼합이 되고 막 섞여서 나타나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면 한 군데의 속도를 보면 거의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자면 요런 모양. 저 레미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타원 비슷한 모양인데 얘는 많은 부분에서 속도가 플랫하게 변합니다. 근데 급격하게 그래서 이 바닥 표면에서는 급격한 어떤 속도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구간을 이제 난류 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유동의 교란과 난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합, 믹싱 또는 트랜스포트, 전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난류 경계층 내부는 평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체에 접합한 가장 가까운 층은 비스코스 서블레이어라고 해서 여기는 여전히 층류 유동입니다. 레미나 유동이고 그 위쪽에 오버랩 레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속도 분포를 저기에서 속도 분포를 어떤 특정한 무차원 수로 표현을 해보면 속도의 모양이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직선처럼. 그리고 여긴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속도 분포 무차원화돼. 이게 어떻게 무차원화되는지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로그 y 플러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류에 대해서 이걸 이제 벽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벽법칙이 이제 인간이 아는 몇 가지 규칙 중에 하나인 거죠. 난류에 대해서. 자, 이런 구성을 갖고 있고 또 이 층류에서 난류로 발달하는 과정들 요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에디슨 CFD에 이걸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전산유체역학을 통해서 CFD로 풀 때 완전 난류다라고 풀면 이 앞쪽에서 경계층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근데 실제적인 조건을 생각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앞쪽의 층류는 두꺼워지긴 하지만 천천히 두꺼워지고 천이가 일어나면서부터 빠른 속도로 경계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 위에 있듯이 이런 익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익형 주변에서 낮은 속도로 날개가 비행할 때 이 앞쪽에 이 좀 두꺼운 익형 이런 걸 이제 레미나 에어포일이라고 부릅니다. 특수하게 층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설계된 익형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유동의 상당 부분이 층류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포함하게 되는 익형입니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층류일 때 마찰 항력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항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걸 이제 요런 익형 위에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 가지고 유동의 압력의 플럭추에이션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 앞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앞쪽 부분부터 이래 들어올 때 여기에서 층류의 어떤 박리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층류 경계층이 일정하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난류 성분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층류기 때문에 유동이 반듯반듯하게 대칭으로, 그죠? 즉 스팸 방향으로 대칭의 분포를 가집니다. 근데 유동이 난류가 되면 뭐 어디 하나 대칭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랜덤한 형태의 어떤 유동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퍼레이션, 우리가 말하는 박리, 세퍼레이션이 난류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 어떤 그래서 그걸 이제 박리가 만들어낸 천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eparation induced, 박리가 우리 induced drag 해서 유도 악력 이런 거죠. 그죠? 유도 악력이 induced drag이죠. separation induced transition, 뭐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부르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속성이고,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경계층, 난류 경계층의 이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 속도의 크기고 이쪽이 y 방향입니다. 표면에서부터 이제 멀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보면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x 위치에서 순간적인 속도 분포가 요 까만색 선입니다. 여기 보면 선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속도 분포가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어떤 순간은 이렇게 되고, 어떤 순간은 또 뭐 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한 1000장쯤, 1000개 데이터쯤 얻어가지고 평균을 싹 내보면, 요 빨간색 선처럼 요 평균값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그렸던 이런 선들은 그 평균값을 지금 나타낸 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자, 이 높이를 경계층 두께로 평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미나가 뭐 더 두꺼워 보이지만 레미나 경계층의 두께 자체가 작은 거죠. 그래서 그 값을 1이 되도록 만들었을 때 층류 유동의 속도 분포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난류 유동은 표면에서 훨씬 급격하게 바뀌죠. 자, 우리가 쉬어 스트레스가 뮤 곱하기 du dy다 라고 표현하면 어떤 유동의 쉬어 스트레스가 더 클까요? 당연히 난류 이 기울기가 훨씬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난류 유동의 쉬어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
표면의 속도 구배가 난류 유동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마찰압력, 프릭션과 연관되는 게 이 마찰압력이죠. 그래서 난류 유동의 마찰압력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이제 압축성 유동일 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레미나 유동에 대해서는 이 둘 다 레미나 유동입니다. 레미나 유동에 대해서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속도 분포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수업 중에 이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솔루션을 이제 블라지우스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프란틀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인컴프레서블일 때 그리고 초음속 유동의 컴프레서블일 때 이 PIV는 뭡니까? 실험 방법입니다. 이걸 파티클 입자의 이미지 파티클 이미지 벨로시메트리 속도계죠. 뭐냐면 공기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매우 작은 입자를 쫙 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초고속 카메라로 그 입자들을 차작 찍는 거죠. 그러면 입자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 갔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티클의 이미지로부터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층 내부에 대해서 PIV 실험을 통해서 속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이건 실제 단위입니다. 보면 경계층 두께가 뭐 0.1mm 뭐 이런 정도가 되죠. 실제 굉장히 작습니다. 자, 어쨌든 자 거기서 보면 여기 이제 컴프레서블 경계층은 이런 분포를 가집니다. 이 PIV 데이터는 초음속 유동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한 실험을 한 거고 이론적으로 이 파란색 선을 잘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인컴프레서블이면 요 밑에 주황색 선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훨씬 동일한 조건에서 고속 유동의 경계층 두께가 더 두꺼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하수라든지 레이놀즈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경계층의 특성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난류 유동을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혼합이라든지 기타 전달 현상이 이렇게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측류 유동 요거는 두 개의 치약 두 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치약에 보면 뭐 파란색 띠가 안에 들어있는 그런 치약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걸 짜도 그 파란색 띠가 계속 유지되어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충류 유동의 극단적인 경우인데, 뭐 예를 들어 이쪽에 치약액이 있고 여기 이제 파란색 치약의 파란색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물질이 관통에 이래 들어와 가지고 하나로 묶여져 갑니다. 그럼 이 묶여져 갈 때도 계속 자기 층을 이렇게 유지하고 흘러가죠. 이런 게 이제 층류 유동이라고 하면 난류 유동은 처음에 어떤 유동이 들어왔다가 여기에서부터 작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되면 이쪽 방향의 어떤 유동의 특성이 거의 사라진 그냥 주변으로 쭉 이렇게 퍼져버린 이런 모양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혼합을 통해서 확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스포트 피나메나라는 것은 전달 현상, 우리말로는 유체의 전달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전달 현상이란 것은 유동이 확산해서 디퓨전, 확산을 디퓨전. 우리 집에 방에서 쓰는 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긴 향을 이렇게 피워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향기가 막 온 방 안에 퍼지죠. 그거 이름이 뭡니까? 디퓨저라고 부르죠. 같은 의미입니다. 확산되는 거. 유동이 확산돼 가지고
서로 혼합하는 그 과정을 전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유동이 뭔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달되는 확산되는 것들은 물질 자체가 확산되기도 하고 운동량이 확산되기도 하고 열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직관적으로는 물질이 확산되는 유체 확산, 이건 직관적이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한다. 예를 들어 우리 물 안에다가 잉크방울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 처음엔 방울처럼 떨어져 있던 놈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으로 쭉 퍼지죠. 잉크의 농도가 있고 근데 주변에는 잉크의 농도가 0이니까 그죠? 유체 전체가 같은 농도가 될 때까지 이 잉크방울이 퍼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체의 확산입니다. 물질 자체가 공간을 가득 채우기, 평균적으로 같은 농도가 되도록 퍼져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운동량도 퍼져가게 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이런 평판 문제 있죠, 그죠? 여기 바닥면이 있고 여기에 판을 이렇게 둬가지고 어떤 속도로 내가 당깁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게 당기니까 요 주변의 유동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기 속도의 변화가 점점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직선의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목욕탕에서도 할 수 있죠. 목욕탕에서 내가 손바닥을 좌우로 이렇게 쭉 흔듭니다. 그럼 유동이 좌우로만 이동합니까? 그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치면 동서로 내 손바닥을 움직였는데 그죠? 유체는 북쪽과 남쪽으로도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죠. 그죠? 그게 이제 운동량이 전달된 거죠. 운동량이 뭡니까? 응? 밀도 곱하기 속도 또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죠? 이 두 개를 합친 놈. 그래서 뭐 질량이 같다 생각하면 그냥 속도의 크기입니다. 그 놈이 운동량이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동량이 전달된다.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운동량이 전달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쉬어 스트레스인 거죠.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즉 힘이 작용하면 속도의 변화가 생기죠. 그죠?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놈이 전달되는 것은 이 공간의 속도 변화가 크면 쉬어 스트레스도 크죠. 그죠? 점성계수가 일정하다고 치면. 즉, 속도가 빨리 바뀌는 곳에서 쉬어 스트레스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죠. 쉬어 스트레스가 더 크게 작용하면 그 주변으로 속도의 전달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의 9배가 크면 운동량의 확산도 빨리 일어나게 된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열 확산은 뭡니까? 이걸 thermal diffusion이죠. 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된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관계식. 자, 열이 많이 전달되는 건 뭐와 관계 있다? 온도의 9배. temperature gradient. 이건 velocity gradient, 이건 temperature gradient죠. 그죠?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하면 열이 전달되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카파 그레디언트 T. 온도의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크다. 온도 차가 크다. 그럼 열이 훨씬 빨리 전달되죠. 예를 들어 우리 바깥 한여름에 창문 두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유리창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고 하나는 유리창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온도는 40도라고 치고 안의 온도는 20도입니다. 그럼 40도, 20도. 그죠? 그럼 온도의 차이는 얘가 2배가 더 크죠? 2배가 아니고 2배가 아니고 2배가 더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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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가 더 크죠
네, 5배라 치겠습니다. 이 길이가 5고 이게 1입니다. 그러니까 얇은 창문을 통해서 훨씬 많은 열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방이 빨리 뜨거워지죠. 그죠? 반면에 그 그레디언트가 큰 거죠. 이 축을 x 방향이라고 하면 라운드 x, 라운드 t가 이 얇은 놈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40도와 20도. 그래서 열이 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전도되죠. 그죠? 컨덕션 됩니다. 전도돼서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방 안의 온도가 30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울기가 얼마였습니까? 20이었습니다. 40 빼기 20 나누기 1이니까 그죠? 30도로 올라가면 이제 기울기가 10이 됐습니다. 이 기울기가 10이 됐으니까 열 전달량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겠지. 그죠? 그래서 방 안의 온도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처음에 20도였습니다. 20도였을 때는 열이 많이 전달되니까 방 안의 온도가 빨리 바뀌게 되죠. 근데 방 안의 온도가 어, 올라감에 따라서 열 전달되는 양도 줄어드니까 그죠? 점점 기울기가 줄어들 겁니다. 점점 기울기가 줄어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40도까지 가죠. 그죠? 여기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가 되겠죠. 그죠? 온도의 분포는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만약에 이게 3차원적이라고 보면 뜨거운 구에서부터 열이 주변으로 확 퍼져나가죠. 그죠? 이와 같이 유체는 점성 또는 기본적으로 전달 현상이라는 건 본질적으로는 물질의 충돌과 연관되어 있죠. 유체 입자 간의 충돌을 통해서 운동량도 전달되고 에너지도 전달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그때 전달되는 것들은 물질 자체, 운동량, 열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죠. 이걸 통칭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유체 점성 또는 분자 인력 이런 거와 연관되는 현상이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 연관되는 변수는 뮤, 점성 계수, 그 다음에 열 전달 계수, 그죠? 열 전도 계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죠. 그죠? 이 계수값들은 물질이 뭐냐? 공기냐, 물이냐, 뭐 또는 뭐 수소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뭐든지 간에 유체에는 이런 본질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이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이 강도는 층류에 비해서 난류에서 더 강한 전달 현상이 발생한다. 그 얘기는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유동 속도가 똑같다 하더라도 난류 유동일 때는 이 뮤 값이 훨씬 큽니다. 터뷸런트의 뮤가 레미나의 뮤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 또는 더 많은 열이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유동의 트랜스포트 피나메나 전달 현상이라 부르고 난류 유동은 이 전달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유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류 유동의 또 다른 특성, 이 전달 현상, 결국에는 이 어떤 에너지나 모멘텀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인데, 그걸 잘 알 수 있는 예제가 이 골프공 문제입니다. 이 골프공에 딤플이라는 게 있죠. 골프공이 이제 매끈한 탁구공처럼 표면이 매끈한 물체가 아니고 이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딤플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표면이 거칠면 층류 유동이 난류로 바뀌기 훨씬 용이합니다. 자,
만약에 골프공이 평행하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이 들어와 가지고 정체점을 이루고, 그죠? 우리 실린더 문제 공기역학 할 때 여러분들 압력 분포 기억나십니까?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CP를 놓고 보면 여기 1이었습니다. 그죠? 정체점이죠. 이 각도를 세타라 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각도를. 정체점에서는 CP가 1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점에서 압력이 계속 줄줄줄줄 낮아지죠. 여기서 유동이 가속이 되면서, 그죠? 그러다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압력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원상으로 회복이 됐었죠. 그죠? 그 요 지점이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경우는 이제 인비시드, 점성이 없는 유동이죠. 점성이 없을 때는 압력 분포가 이렇게 바뀔 텐데, 점성이 있으면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표면에 경계층이 이렇게 쭉 생겨 나올 텐데, 이 경계층이 약 90도 근방에서 점점 그 90도 근방에서 표면에서부터 이 경계층이 뚝 떨어지는 세퍼레이션, 박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유동이 박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다시 높아지지 못하고 낮은 압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압력이 상당히 낮은 채로 요 뒤쪽에 박리 유동이 이렇게 막 생깁니다. 여기에서 경계층이 뚝 떨어져 나오고 나면 요 뒤쪽에 이런 소용돌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요 앞쪽의 압력은 이렇게 높은데 뒤쪽의 압력이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압력 항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딤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층류에서 난류로 천이가 일어나도록 빨리 난류 유동이 되도록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박리점이 훨씬 뒤쪽으로 갑니다. 자, 유동이 표면에서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뭐 이런 층을 생각하면 속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뒤쪽 유동이 흘러가는 자기 앞쪽에 압력이 나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점점 모멘텀을 잃어가겠죠. 왜냐하면 거기를 뚫고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속도 분포가 점점 이런 모양이 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속도가 뒤로 뒤집어지겠죠. 여기 압력이 높으면 압력이 높고 여기 압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거꾸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 이제 박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리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압력 구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X방향으로 압력이 갈수록 점점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압력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니까 나는 나의 앞쪽에 높은 압력을 뚫고 유동이 가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모멘텀을 잃게 되고, 유동이 박리됐다는 것은 모멘텀이 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난류 유동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X방향으로 모멘텀을 잃은 만큼 다른 방향 Y나 Z 방향의 모멘텀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많은 모멘텀이 작은 모멘텀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난류 유동이 되면 박리가 지연되게 됩니다.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층류에 비해서 난류 유동이 이렇게 막 생기면 박리점이 훨씬 뒤쪽으로 갑니다. 자, 박리점이 뒤쪽으로 가면 훨씬 높은 영역까지 압력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낮은 영역이 줄어드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앞쪽과 뒤쪽의 압력 차만큼이
압력 항력이 되는데 압력 항력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 항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항력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프레셔로 인한 항력하고 압력 항력과 프릭션 항력, 마찰 항력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층류에 비해서 난류는 프레셔, 압력 항력이 훨씬 작습니다. 난류의 경우. 근데 경계층이 난류가 되면 표면의 마찰 항력은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딤플이 있다면 이 둘을 합친 놈은 항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찰 항력은 증가하지만 그 손실은 압력 항력의 이등보다 작아서 전체 항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프공 딤플이 있으면 훨씬 그 항력이 작아지니까 멀리까지 공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골프공이 그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데도 이 난류 유동이 도움이 됩니다. 자, 탁구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탁구공 표면이 매끈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깎아친다든지 뭐 이러면 얘 스핀으로 인한 효과가 확실하게 먹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탁구공인데 표면에다가 이렇게 딤플을 꼭 찍어 넣으면 스핀을 먹기가 정말로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유동이 난류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볼이 스핀을 먹어서 휘어진다는 것은 좌측 우측의 모멘텀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속도의 차이가 크다 또는 그로 인해서 압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휘어지는 거죠. 근데 난류 유동이 되면 이 모멘텀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모멘텀을 전달해 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골프공 딤플은 항력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안정성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난류가 돼가지고 마찰 항력이 커지는 게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효과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 전체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골프공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난류 유동이 어떤 모멘텀의 전달 또는 에너지의 전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거죠. 또 익형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것도 이제 에디슨 커드 가지고 마하 수가 0.2고 레이놀즈 수가 300만인 나카 0012를 풀어본 경우입니다. 예, 보다시피 요 까만 점이 실험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동이 완전히 거의 대부분 영역이 난류라고 가정한 fully turbulent라고 가정하고 드랙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보면 실험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K플로 여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이름이죠. 여기에 이제 트랜지셔널 플로우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실험치와 매우 잘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요 항력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연유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표면의 마찰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표면 마찰 계수 그죠? 표면 마찰 계수 CF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CF는 뭘 나타낸 거냐면 CF는 쉬어 스트레스를 동합으로 나눈 놈입니다. 스트레스니까 압력과 같은 단위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항력 계수, 자, 프릭션 항력 계수는 뭘까요? 저 X 0부터 코드 끝까지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다 적분한 양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항력 계수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완전한 난류 여기에서 좀 틀렸던 그죠? 이걸로 유동을 가정해서 보면 앞에서부터 항력 계수 값이
매우 큰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층류 유동이 일부 존재하는 트랜지션 유동이라 가정하고 풀면 앞쪽에는 이와 같이 급격하게 항력계수가 낮아지는 층류 경계층의 특성입니다. 그러다가 천이점을 지나면서 마찰계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풀리 터뷸런트하고 거의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 영역이 트랜지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 지점이, 그죠? 윗면, 아랫면. 그리고 요 차이만큼이 뭐가 될까요? 이 차이만큼이 적분을 해보면 마찰 항력 계수만큼 차이가 되겠죠. 그죠? 즉, 이 차이만큼 항력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이용하는 게 이제 층류 익형이겠죠. 이와 같이 여러 군데 곳곳에서 이제 경계층이 층류냐, 난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 항력에 큰 영향을 미침을 우리가 여러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 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좀 더 수치적으로 살펴볼 때 사용하는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경계층에 대한 기초 이론과 좀 전달 계수, 앞에서 했던 이 전달 계수들을 좀 수학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이제 지배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